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봄철임을 어김없이 알려주는 온갖 식물의 새싹들이 신선합니다. 도로 옆에 줄줄이 서 있는 커다란 가로수들은 나름대로 새 시즌을 알려주듯 얼마 전부터 삐져나온 연한 녹색 잎사귀들이 커져가고 다양한 작은 식물들도 절대 뒤지지 않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4월도 마지막 주말에 접어들면서 봄도 점점 무르익어 가고 여름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고 여행의 계절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상황에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행 여행을 자제한다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름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이번에는 해외를 피하고 미국 안에서 움직이라고 아들에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을 비웃는 중국, 영화 산업의 본고장, 히토류, 초미니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Z세대와 제조 산업입니다. 요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깔면서 이번에 중국에서는 조롱하듯한 이런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입니다. 이 이미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이키 스니커를 조립하는 이 공장인데요. 이 과체중 미국 노동자들 모습 뒤에 벽에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고요. 그 중에 한 노동자는 일하는 도중에 햄버거를 입에 넣고 있고 또 다른 노동자는 힘겨워서 본인 앞 재봉틀에 머리를 대고 눈은 절반 정도 감긴 상태입니다. 풍자 만화라고 부르는 캐리커처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이 지난 일주일 넘게 소셜미디어에 돌고 있는 이 AI가 만들어낸 이렇게 조롱하는 분위기의 비웃음으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앞으로 섬유 공장, 아이폰 조립 공장 등 주로 이런 모습은 중국 특유의 공장의 대명사 같은 모습인데요. 땀으로 얼룩지는 공장 분위기라고 해서 스웨트숍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미국 제조업의 모습이 과연 어떨지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짖은 소위 해방의 날 4월 2일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은 145% 대 125% 관세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전 세계 최고 규모 두 국가 간의 문제는 베이징 정부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고요. 절대 웃음이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오른 바로 AI 구성의 비디오는 중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분야의 한 전문가인 마크 코건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조크의 펀치라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의 관세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미국의 산업적 호황 역사를 다시 가져오면서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뉴 골든 에이지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죠.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학설은 이렇습니다. 수입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비즈니스들이나 소비자들을 수입품에 등을 돌리게 되고 그 대신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이 미국 제조업의 투자가 늘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현재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트레이드 데피시트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약하다는 것에 반대로 오히려 우세, 도미넌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제조업, 이 매니팩처링을 넘어 변해왔고요. 개발 도상국에 이런 것들을 맡겨왔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가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고 경제가들이 말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이런 면에서 제조업의 대표 국가가 되었죠. 슈퍼파워 또는 전 세계 공장이라는 The World's Factory라는 별명이 붙게 된 데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저렴한 인건비, 또 활발한 공급망, 상당히 호전적인 규율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데 관세 정책 하나만으로는 양국 간의 무역 적자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랩탑만 보아도 중국에서 랩탑을 만들 때요, 이 필요한 모든 파트들은 중국 안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니 중국 안에서 모든 쇼핑이 이루어지고 이 들어가는 가격도 아무래도 저렴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 이 칩, 반도체 같은 것도 한국이나 일본 같이 그 근방에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되면서 이건 역시 쇼핑 가격도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한층 더 저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을 미국에 들여와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의 비교인데 이것은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25년 3월 시점에 미국 매니팩처링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1,300만 정도 못 미치고요. 또 700만 명 정도는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해서 중국 노동력은 1억 명이 넘는 데다가요,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거기다 노동법도 약하면서 임금도 낮고 노동 컨디션도 상당히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교가 정말 어렵죠. 얼마 전 나온 설문조사가 있는데 미국인 중 80%는 미국의 제조업에 종사한다면 더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오직 25%만이 자기가 본인이 제조업에 종사하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한 미국의 전문가는요, 이 의견은 제조업이 과연 미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옵션은 인간에게 맡기는 것보다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셜미디어에 오른 미국 매니팩처링 노동자들의 이미지 시작은 아무래도 양국 간의 치열한 무역 전쟁의 여파이면서 이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매일 사용되는 물건들은 몇 개 없다면서 미국은 다양한 서비스 업종이나 값비싼 기술 제품, 항공기, 제약회사 제품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하겠죠.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 소셜미디어를 달군 캐리커처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중국 노동자, 공장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런 매니팩처링을 떠나고 싶은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점점 더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노동을 미국인들이 왜 하겠냐는 질문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 제조업도요, 하나 둘씩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제는 추가로 하나 옵션이 더 늘었다고 하면서 바로 미국이라고 웃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중국인들은 요새 이 미국에 수출이 되는 의존도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조업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본인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상당수는 현재 미국에 대립하는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동시에 우려도 합니다. 이번 소셜미디어에 오른 이 이미지는 중국 바깥에서도 높은 숫자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소셜미디어에 오르고 바로 이 이미지, 느리고 순발력 모자란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 이미지를 중국 네티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곳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가 할리우드인데 이 할리우드는 영화 본고장이면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3개월 동안 이 TV쇼나 피처 필름 또 광고 커머셜 프로덕션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필름 LA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LA 지역 로케이션에서 나가 촬영하는 슛 데이즈를 트래킹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숫자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2.4%가 감소했다고 나왔는데요. 숫자로 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이 on location 나간 숫자가 5,295개. 이것은 작년 6,823개와 비교되죠. 여기서 말하는 shoot day라는 것은 이 한 명의 크루가 한 장소에서 24시간 필밍 하는 것인데 이것을 one shoot day로 카운트합니다. 비록 지난 1월 남가주 산불은 많은 프로덕션 지연을 가져오고요. 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집을 잃거나 이주를 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산불이 프로덕션에 다행히 장기적으로 큰 여파를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산불에 연관해서요. 이번에 산불이 났던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이나 알타데나 지역에 지난 4년 동안 필름 프로덕션 슈팅에 사용되었던 장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가 1,400개가 넘는다고 1,400개 넘는 슛데이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려 545개 필름 로케이션이 이번 산불 지역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알타데나 지역에 1887년에 지어진 맨션 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유명한 지도책 이름 중에 랜드 맥넬리라고 들어보셨죠? 랜드 맥넬리 퍼블리싱의 이 공동 창업자를 위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이것은 HBO 시리즈 엔토라지에 나온 집인데 이 집은 이번 산불에 전소되었습니다. 또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 뷰로 그동안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은 많은 촬영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내려보는 해안선 분위기가 동부 맛을 내는 곳도 많아서 이 미국의 다른 곳을 묘사하는 이유로 이곳에서 많은 촬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윌 로저스 스테이트 파크이 이번에 전소되었는데 이곳은 수많은 영화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스타 트랙이 있고요. 또 패런 트랩 등이 촬영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 위치한 이 하이스쿨이죠. 팰리세이드 차터 하이스쿨은 40% 정도 캠퍼스가 불에 탔는데 이곳 역시 앤 해서웨이가 나온 영화 해벅의 장소였고요. 또 이 학교 안에 이 배구 코트는 1976년에 나온 무서운 영화 캐리 기억나십니까? 캐리를 촬영할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 프로덕션도 올해 첫 번째 4분기 동안 30.5%가 감소했고요. 드라마, 코미디, 리얼리티 쇼, 파일럿 촬영 등 모든 캐테고리가 감소했습니다. 또 피처 필름 프로덕션이나 커머셜도 모두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 필름 LA의 대변인인 필립 소콜로스키 씨는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영화 프로덕션을 더 이상 경쟁들에게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영화 산업이 지난 수년간 치열한 경쟁을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내 다른 주나 또 다른 국가 차원의 상당히 좋은 세금 혜택이나 다양한 리베이트 등을 앞세우면서 이 프로덕션을 캘리포니아로부터 빼앗아가고 있는 현실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산업계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은 모든 프로덕션을 중단시키고 지연 사례를 가져왔죠. 그리고 2023년 들어서 이 작가들, 라이터들 파업과 또 배우들, 액터 스트라이크가 겹치면서 그때 당시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나 필름 찍는 촬영은 중단되었었죠. 그러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소위 스트리밍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다소 덜해졌다고 합니다. 많은 스튜디오들이 자금을 부으면서 그들 자체 새로운 영화나 쇼를 기획하면서 뜨거워졌지만 이것도 이제는 과연 이것들로 인해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두고 다소 식어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두고 뉴섬 주지사나 또 주정부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캘리포니아 텍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부르짖으면서 영화 프로덕션을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로컬 직업 창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차원의 뉴섬 주지사는 현재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2배 넘는 7억 5천만 달러로 올릴 것을 프로포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산불 피해 등 많은 문제 이전부터 헐리우드 주위의 직업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글로벌, 또 기술적인 변화, 재정적인 변화 등으로 이미 로컬 프로덕션 활동이 줄어들고 수천 개의 직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화 산업계죠. 이 모션 픽처 인더스트리는 작년 11월까지 직업 숫자가 10만 개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팬데믹 이전보다 25%가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창의력의 대명사인 작가들이나 배우들 2022년보다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산불 이전에도 이미 영화 산업계 직업 숫자는 크게 감소해 왔는데 2023년 앞에 말한 작가와 배우들 스트라이크 이후에 그 숫자는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들의 회복 사인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요새 보이는 이 온 로케이션 프로덕션 진행되는 모습을 봐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한층 더 적은 숫자의 크루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덕션들 중 상당수는 그냥 방치된 채 시간만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재정적인 파이낸셜 이유라고 대형 스튜디오들은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모든 프로젝트들은요, 한층 더 짧은 시즌으로 진행되거나 가격이 한층 더 저렴한 로케이션만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길드의 대표이고 보드 멤버인 라저 오다 씨는 다음 프로젝트가 어디서 올지 불투명하게 하루하루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대형 스튜디오 대표들도 프로젝트 진행하라는 OK 사인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유는 산업계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중 제일 큰 것은요, 이 극장 관객 숫자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 또 케이블 TV도 이제는 다양한 스트리밍 쪽으로 관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LA는 여전히 영화 프로덕션의 장소이지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스페인, 체크 리퍼블릭이 엄청나게 저렴한 경비에 인센티브, 또 환율 차이에서 오는 이득 등으로 치열하게 스튜디오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안에서도 다른 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빼앗아가고 있으면서 그중에 조지아주와 뉴멕시코주가 치열한 경쟁주들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요새 뉴스에서도 히토류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는데요. 이 중국과 무역 전쟁에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Rare Earth Elements라고 아주 희귀한 17개 화학 요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국방산업, 에너지, 자동화 기술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토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면서 만약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다면 전 세계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히토류 수출을 중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면 미국은 이것을 만회할 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는 특히 미국 국방산업 무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정책으로 첫째는 수출하는 회사에 새로운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공급이 줄어들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말씀드린 라이센스가 어떻게 적용될지 불투명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7가지 히토류 공급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 이름들 발음하기 힘듭니다. 사마리움, 가돌리니움, 털비움, 디스포로시움, 루테티움, 스칸디움, 이트리움 모두 리움으로 끝나네요. 2023년까지 중금속 히토류 공급, 글로벌 공급의 99%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상당수 군사적 무기에 절실한데요. 이 미국의 F-35, 이 F-35 제트나 버지니아급, 콜롬비아급 잠수함에도 절실하고요. 터머헉 미사일,
또 레이더 시스템, 다양한 드론 등 군사의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10년간 무기 개발과 생산에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5배에서 6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만약의 경우 중국이 이런 컨트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일본으로 수출을 중단했죠. 그리고 2023년에서 올해 사이에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수출에 다양한 제재를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거의 독점적인 상황에 다양한 해외 파트너를 현재 물색해 왔는데요. 호주, 브라질, 남아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베트남 등 히토류 광산이나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극복하는 것 절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중국 히토류 수출의 제재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 기관들은 이런 수출 금지는 미국의 특히 국방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거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히토류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내 국방산업, 항공우주산업에 특히 16개 그룹을 명명하면서 이곳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기도 한 것입니다. 전문기관들은 중국이 실제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면 미국은 그 차이를 막을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무거운 무게의 종류 히토류를 캐내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이것을 개발해내는 방법을 두고는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는 2007년까지 미국 국방에 필요한 수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공급 체인을 개발할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죠. 또 2020년 이후에 국방부는 4억 3,9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 도메스틱 공급 체인을 형성하고 또 중히토류 프로세싱 퍼실리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올 때까지 미국 내 공급은 크게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히토류 광산에 프로세스하는 공장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죠. 다시 말해 미국은 이런 기간 동안 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히토류 매장되어 있는 곳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 중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매장의 진정한 가치나 접근 가능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는 미 국방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미 무기 개발이나 속도에 있어서는 중국에 뒤처지는 경향이 역력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히토류 수출 제재 이전에 이미 미국 국방산업은 제한적인 용량이나 능력이 이 미군에게 요구되는 기술적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로 중국은 최첨단으로 발달된 무기 시스템이나 장비를 무려 5, 6배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이니 추가적인 수출 제한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차이를 더 크게 벌려놓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 파워는 미국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의 거의 독점적인 히토류 소유와 군사 시스템의 강화 현실을 우려하는 것은 결코 미국만이 아닙니다. 호주와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국내 히토류 생산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파트너십이 결실을 맺으려면 아무래도 미국은 재정적, 외교적 지지를 해줘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로벌 리더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면에 현재 중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히토류 수출 라이선싱 시스템은 글로벌 차원의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협조할 경우에 이런 히토류 수출에 방해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연구가들은 이렇게 정말 희귀하면서도 중요한 히토류라는 것이 워싱턴 정부를 밀칠 수 있는 베이징 정부의 전략적인 요소가 된 것이 놀랍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도 그렇지만요. 히토류를 제외하고도 코발트나 팔라디움 같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인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국가들은 중국과 이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는 현실이죠. 결국 이런 희귀한 미네랄을 무기화하는 한쪽과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이루어야 하는 반대편 국가 간의 경쟁은 현재 금가 있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가들은요, 이 심장 박동 조절기라고 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새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초미니 사이즈 페이스메이커를 내놔가지고 얼마나 작은지 주사기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임시로 사용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빛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얼마나 작은지 쌀알 한 톨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네이처지에 실렸는데요. 이것을 통해 몸 안에 집어넣고는 이 대상 동물이나 또 장기 기증으로 얻은 인간 심장의 박동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적 심장 결함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나 또 심장 수술 환자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템포러리로 페이스메이킹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단계가 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녹아 사라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작아서 주사기로 몸 안에 집어넣고요. 사용이 다 끝나면 자연히 녹아 사라진다는 것이죠. 노스웨스턴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형, 작은 사이즈라면서 주사기로 몸 안에 주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수술 같은 프로시저 없이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종류 심장의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특히 작고 파손되기 쉬운 선천성 심장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심장의 적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작은지 쌀알 한 톨보다 작은 사이즈로 몸 안에 집어넣어진 페이스메이커는 아주 유연하고 소프트하면서 무선으로 만들어진 가슴 근방에 지니는 디바이스랑 하나로 묶여지면서 박동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규칙한 박동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작동시키면서 박동을 조절하는 것이죠. 이번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와 개발의 가장 큰 의미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심장내과 전문의 Dr. Igor F. Mov박사는 태어나는 신생아 중 1%는 선천적 심장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부분 이런 신생아는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임시적으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외선 파장의 불빛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몸 안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맥박 숫자가 일정 이하로 내려갈 때면 자동적으로 불빛이 나오게 하는 다이오드를 액티베이트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 박동 숫자를 얻을 수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에피카디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 이 임시 페이스메이커에 연관된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심장에 가느다란 전기줄을 이용해 전극이라는 일렉트로드를 재봉하듯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 가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바깥의 박스에 연결되는 것이죠. 이 전문 지식이라 대충 이렇게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것에 비교해서 노스웨스턴 연구팀이 내놓은 것은 훨씬 작은 사이즈에 자동으로 녹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선 없이 몸 안 심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페이스메이커는 안에 들어가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시적인 temporary pacemaker는 그 아래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용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보다는 몇 가지 캐테고리에 있는 환자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선천적 심장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는 이 임시 페이스메이커가 일주일 정도 필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 심장은 필요한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격이죠. 이렇게 이런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는 소아 심장 수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강조하면서요. 이런 이유로 이번 페이스메이커의 적은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신생아의 디바이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생아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인 심장 수술이 마무리되고 심장이 회복될 기회를 제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임시 페이스메이커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노스웨스턴 타입이 아니고 임시로 사용되는 일반 페이스메이커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몸 바깥 페이스메이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페이스메이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흔히 의사가 줄을 뽑아버리면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 그 와이어는 흉터, 스카 티슈 안에 갇히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심장 문제, 근육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와이어 제거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이번 연구팀의 페이스메이커는 와이어로 인한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의도로 전기를 이용하는 대신 불빛을 이용한다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몸 바깥에 가슴 근방에 착용하는 이 소프트한 디바이스도 이것도 역시 작습니다. 1센트 동전 페니 사이즈 정도 되고 이것은 심장 박동수를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말한 대로 박동수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적외선 불빛이 나오면서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전선이 없다는 장점을 합쳐 몸 안에 집어넣는 과정이 어떤 수술이나 프로시저 없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보통 심장 수술이 마쳐질 때쯤 되면요. 이 심장 서전이 페이스메이커를 붙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심장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가 임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경우 이 방법에 이번 디바이스가 적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 빼내는 과정도 필요 없이 너무나 큰 장점인 것이죠. 현재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미니 페이스메이커는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임시 필요한 스탠다드는 일주일 후에 높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심장질환 케이스에도 사용이 가능하기를 희망한다 하면서 추가 연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원하든 원치 않든 2033년까지 가서 미국의 매니팩처링 직업이 거의 400만 개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은퇴 연령에 들어갔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이어받을 세대는 Z세대인 것인데요. 그런데 Z세대들은 특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달리 이 그룹은 이 대기업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일을 점점 더 멀리하고요. 목수일을 배우는 직업학교나 다양한 본인의 취향을 찾아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함에도 공장에서 최저 봉급을 받으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그동안 이 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워왔었는데 현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은 이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Z세대들은 대학 학위에서 대기업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커리어 방향을 거부하면서 직업학교나 블루칼라 직업을 대신 선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 플러머, 목수로 일하면서 1년 연봉 10만 달러 넘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늘어날 400만 개 이상 되는 제조업종 중 절반은 남아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Z세대 중 오직 14%만이 제조업을 커리어로 고려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새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다양한 기술 직업을 선호하면서 에어컨디셔너 잘 나오는 오피스 사무직을 던져버리고 블루칼라 커리어를 선호하지만 그렇지만 단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은 사양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조업 공장을 여기서 일하는 것을 멀리하는 이유로는 이런 것들은 주로 유연성, 플렉서빌리티가 없고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Z세대가 인생에 선호하는 탑 3가지 프라이어리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들이 받는 급여, 페이첵은 맨 꼴찌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우선순위 중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목적이라는 purpose입니다. purpose. 다시 말해서 그가 속해 있는 회사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높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월라벨이라고 그러죠. 이 work-life balance라고 일과 개인 라이프의 밸런스가 두 번째로 이 옳은 선호도입니다. 그러니 현재 어느 대기업의 시니어 리더들이라면 요새 젊은 세대들의 이런 면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많은 Z세대들은 요새 오피스에 출근하는 이 복장, 이 외모에서 그 대신 철모를 쓰고 눈에 잘 띄는 니온 사인, 이 니온 색깔 조끼를 입은 공사장 복장으로 바꿔 입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Z세대들은 제조업 공장으로 몰릴 확률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직업학교를 목표로 초점 맞춘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률은 16%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이후 최고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Z세대들은 컨스트럭션 분야 참여도도 23%가 증가했고 에어컨 히팅의 HVAC과 자동차 정비 프로그램도 각각 등록률이 7%씩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블루칼라 커리어는 Z세대들에게 그들 본인 마음에 맞게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주어진 시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동시에 연봉 10만 달러 이상 버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학생론 등 다양한 빚더미를 빠지면서 얻는 대학 학위도 필요 없이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면서 이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역사의 제조 산업의 종사는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펜션 플랜도 있었고 미국 내 가장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으로 간주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플러밍, 심지어 웨이트리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재정적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현실이라 이 돌아가는 조립 공장 어셈블리 라인의 하나로 종사하는 이런 제조업 종업원의 선호도는 제일 낮습니다. 미국에서 어셈블리 라인에 종사하는 제조업 중 이 시간당 보면 $25 선입니다. 이것은 연봉으로 51,89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인 전체 셀러리의 평균인 연봉 66,600달러보다 한참 낮은 것이죠. 한 가지 이 분야의 임금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업 차원의 공장 이 노동자 유니언을 누르려는 의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Z세대들이 원치 않는 것은 꽉 막힌 공장 속에 갇혀서 아무 무의미한 보링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것보다는 아주 재미있는 바텐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플러밍을 하면서 한층 더 높은 보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Z세대들의 특이함에 정부 차원은 조만간 어셈블리 자리를 기계를 자동화하는 이 오퍼레이터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 중 80%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제조업에 이동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나 막상 이런 의견을 말한 사람들 중에 본인이 그 자리를 선택해 가고 싶지는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직 25%만이 제조 공장에서 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UC 샌디에고의 글로벌 팔러시의 분야 이 경제가인 카일 헤들리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 미국 내 엄청난 기술 분야 직업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서비스 커리어, 이 분야 커리어는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호황 시절도 있었던 이 매니팩처링 분야 커리어를 높게 바라보는 숫자는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Z세대들에게는 더 먹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제조 산업, 매니팩처링은 이민자들에게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 태생 노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이민자들이 들어가 종사해온 역사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줄어드는 이민자 숫자는 미국 노동력 공급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욱이 요새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과 추방 등으로 이 분야 노동력 부족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니 이제 미국 내 노동시장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수 됩니다. 앞으로 미국 제조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 부머들은 대거로 은퇴에 들어가고 이어지는 Z세대들은 이것을 이어받을 의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승리에는 미국 생산력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제조 능력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매니팩처링은 제3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의 모습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것을 담당해야 할 Z세대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거의 은퇴에 들어가면서 한창 나이인 Z세대가 바라는 것은 고학력 학위보다 직업 학교를 통해 일터에서 뛰면서 그들 인생의 커리어와 개인 인생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장에 틀어박혀 일하는 것은 절대 사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노동력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인데 막상 이 자리를 메꿀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